오늘 국제경제 읽기 시간에서는 금값 예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 투자할 때 새로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사러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와 그러니까 미국발 위기가 금값을 들어올린다라는 시각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미국 증시 4분기 실적 지난해 것들 발표되고 있는데 증시 흐름이 좀 종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증시 흐름을 보면서 또 다른 흐름을 보면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또 미국의 사회를 질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마이클 샌든의 저스티스, 정의가 무엇인가? 예. 지금 딱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요구가 되는 것은 세계의 그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대법원 판결이 좀 빨리 나와야 세계 질서라든가 또 미국에서도 사실 오늘 무역 적자가 나왔습니다는 무역 적자가 11월 폭이 굉장히 관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향이 없는 당신이 무역 적자 줄이고 재정 적자 줄이는 근데 영향이 없는 이거 가지고 왜 들고 하느냐? 그러면 대법원이 정의가 살아 있었다면 트럼프와 관련이 없이 빨리 이걸 좀 종결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의가 나왔는데요. 국내에서도 사실 8년 만에 하나금융그룹의 함영재 회장께서 사실 채용비리 같은 회장이 어떻게 채용비리입니까? 이거 알려서 들고 있었던 문제가 8년 만에 어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뒤늦게나마 정의가 살려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요. 또 요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SK와 무가 신탁 관련해서 특정 학교의 학번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카르텔이든가 이너서클 이런 금융 행위들이 지금 이렇게 시리즈가 3편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현 정부 이재명 정부께서는 사실 그 이너서클과 끼리끼리 해먹는 이걸 타파하겠다, 주가 조작 타파하겠다 한데요. 이 문제도 좀 한국경제신문이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사회 정의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득권 가지고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이다 해가지고 끼리끼리 해먹는 이런 거는 좀 타파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함영재 회장이든 또 대통령께서든 이런 쪽이 정의가 살아있어야 그래도 희망이 던져주는 이렇게 모습이거든요. 기득권 때문에 이렇게 되는 트럼프 기득권 때문에 모 기득권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장의 움직임에서 오늘 가장 큰 관심이 금값을 갖고 나온 게 아니고요. 오늘 금값은 변동폭까지 나온 겁니다. 오늘 하루에 금값의 변동폭이 460달러입니다. 어제 코스피의 변동폭도 컸습니다는 400이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값의 변동폭 가지고 왜 저스티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습니다는 미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가 강하고 그다음에 연준 리스크가 강할수록 보다 기본에 충실한다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시의 기본은 펀더멘탈이다. 근데 최근에 그 성장률도 개착해 나오고 기업들의 실적도 작년 4분기에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주가 상승의 탄력도는 그 이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지난해까지라면 이와 같은 성장률과 또 작년 4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그 어닝 서프라이스 정도로 본다면 다우존스 지수 이미 5만 선을 넘었을 겁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 상승 탄력도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에서도 이게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인터마켓 간의 시장 간의 흐름을 중시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증시에서는 S&P가 대표 지수죠. 그 다음에 지금 비금속에서는 금값 상출 그리고 달러 가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금값의 상승률은 92%입니다. S&P는 16%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금은 안정자산이고 주가는 위험자산입니다. 항상 뭐냐, S&P의 상승률이 금값 상승률 높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되더라도 엄청 거꾸로죠. 금값이 92%고 S&P가 16%니까 사실 금값 상승률이 거의 5배 이상으로 오히려 뭐가 위험자산이고 뭐가 안전자산이냐 이렇게 해석이 될 만큼 또 하나의 안정자산인 달러 가치는 10% 정도 이렇게 거의 급락했거든요. 이건 100년 만에 4번 발생한다. 그래서
이때 4번 발생할 때마다 조정 국면이 굉장히 깊고 네. 굉장히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증시에서 보면 작년 모습과 달리 성장률 좋게 나오고 실적지 좋게 나오면 이 호재죠. 작년 같은 증시가 화랑일 때는 주가 상승폭 끌어들죠. 호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증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성장률 좋고 실적 좋은데 이렇게 굉장히 악재에 민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호재의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폭 정도가 힘을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최근에 보면 셀 아메리카 현상과 이렇게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증시 내부에 있어서 서학개미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은 뭐 반사이익이 되는 거고요.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국 주식을 고집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대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미국 국채에 이어서 미국 증시까지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큰 손들은 믿을 거는 금밖에 없구나 아니면 다른 자산군 찾아가야겠구나 하는 시각이 커질 수 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13년 만에 한국은행이 금 매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인터마켓을 중시하려는 게 증시도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국채도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달러 가치 떨어지고 있죠. 어디가 남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금속 시장이 남는 거죠. 그래서 기금속 시장에 보는데요. 항상 금 얘기, 금값 상승 얘기 오늘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금값에 보면 왜 오늘 변동폭이 커졌을까? 예. 느림보, 슬로우 스포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슬로우 스포크는 1857년에 만든 용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인데 좀 약간 비하적으로 경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 경기에 가장 늦게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앞서갔던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슬로우 포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그동안 세계 주요 은행에서 탈달러 현상, 탈미 현상으로 다른 국가들이 전부 달러를 좀 매입하는 이런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요. 한국은행은 2013년서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금시장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금시장에 참여하니까 슬로우 스포크 같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상투냐? 이게 얘기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냐? 자, 상투다 하면 이 포포적이 되는 거고요.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고요. 앞서갔던 사람은 그다음에 사실 느림보가 참여했어. 앞으로 뭐 느림보가 참여했을 때 금값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금값이 올라갔을 때 좀 나는 느린 게 아니냐. 그래도 느림보가 왔으니까 자 금을 앞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입하자 하는 포포적 간에 포모적 간에 서로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하루의 금값의 상승 폭을 변동폭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29일 날 딱 제가 1월 29일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오늘이 변동폭으로 보면 금값이 사실 기존의 안정자산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29일 이 기록적인 날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금값이 최저가 1,126달러입니다. 최고가 5,126달러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5,586달러입니다. 하루의 변동폭이 460달러입니다. 서 PD가 개인적으로 일정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이런 것을 포착하셔서 일정 그래프를 한번 준비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정 그래프 나오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금값은 일정이 일정이 안 나옵니까? 예. 그래서 일정 그래프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상품 시장에 마켓 저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일정 그래프가 굉장히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저치가 5,126달러, 최고치가 5,586달러, 그러면 460달러입니다. 이게 안정자산인데 이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이 사실 1월 29일이 역사적 날이 될 수 있어서 제가 1월 29일 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떠냐. 자, 포포 저가 싸움 과정에서 변동폭이 심한 거거든요. 포포와 포모 간에. 근데 뭐냐. 자, 트럼프 리스크가 앞으로 계속된다. 믿을 건 금이 없다. 그러다 보니 금값이 상승세 지속해서 오늘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금값은 마감지수로 전일 대비해서 더 올랐습니다. 물론 최고치 5,580달러보다는 좀 줄어들겠습니다는 전일 대비해서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항상 금값이 높아질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위기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지각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달러도
맞지 않겠다 하는 지금 약세를 지향했고 국채도 뭐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저 국채가 디폴트가 돼 있는 거죠. 안정자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안정자산이 금리 위에는. 그리고 자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최후의 볼 라스트 리조트였을 때 연준이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거 흐트러나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IMF 트럼프가 재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동맹국가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동맹국가도 잘려놨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자 트럼프 관련된 위험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좀 안정자산을 완충시킬 수 있는 국채 없어, 달러 없어, 그 다음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걸 최후의 보료를 쓰는 라스리트의 연준 두들겨 IMF 재원 포빼, 그 다음에 동맹국가의 관계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자 위기에 대해서 당연히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떠냐? 트럼프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신호탄이다 하는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지금 시작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자산과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줄어들고 있으니 그래서인지 지금 세계 경제 석학들이 올해 세계 경제 위기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좀 많이 하는 건가요? 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한 세계 경제론, 그게 이제 사실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독점해서 이렇게 번역본이 나오는데 올해 책이 전반적으로 알파하는데 잘 팔립니다. 예.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피스컬 크라이시스, 재정 위기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전미경제학계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오늘 트럼프발 재정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올해 세계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작년과 비슷하다. 트럼프 관세 전부 뭐냐? 지금 갈수록 이렇게 무력화되죠.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 관세는 세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런데 정책의 양면성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에서 영향이 없어 미국이 영향을 자충수를 받을 것이다. 오늘 미국의 11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역 적자 통계 나왔습니다. 예. 아마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568억 적자죠. 예.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무역 증가율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큰 충격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3%인데요. 올해도 3%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올해 성장률이 작년에 2%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계 교육 증가율, 세계 무역 증가율이 평탄한 가운데 위기의식을 사고내줄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관행적 독자음악 때문에 그 독자음 때문에 세계에서는 무역 증가율과 세계 경제 성장률 볼 때는 평탄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예측 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석학들은 올해 재정위기발 금리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트럼프발 금리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일하게 안정자산에 해당되는 금값이 치밀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지적한 대로 미국의 재정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는 사실 좀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논리가 아닐까요? 네, 국가 채무, 부채 위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되었죠. 그런데 위기 얘기가 새롭게 들리는 것은 예. 지금의 위기는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이것이 오래된 얘기인데 오늘 금값 상승을 왜 들고 나오느냐 하는데 이게 뉴노멀 위기다. 그러면 뉴노멀 위기에서 보면 노멀 위기를 한번 봐야죠. 그러면 종전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노멀 위기론입니다. 대부분 주체가 민간에서 나왔죠.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라든가 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전부 민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 사이드에 레버리지 투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랬습니다. 근데 자 그것이 이제 과거에 중남미 해체기라든가 아시아 위기라든가 이런 게 신흥국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서프라임과 같은 특히 선진국 위기에서는 민간이 주도됐고 그다음에 민간의 금융 사이드에서 과도한 수익 요구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노멀 위기라 하는 것은 뭐냐? 주체가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통수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빼겠습니다.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주체가 국가고 그 국가 중에서도 뭐냐? 갈기갈기 기저졌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최고 통수권자는 씀씀이죠. 재정 파탄발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지금 임시예산안, 셧다운 우려 이런 말도 이제 이렇게 임시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국가부도 계속되고 있죠. 우려가 되고 있죠. 지금 독일과 프랑스 제2의 금융위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다케이치 지금 뭐냐 올해 예산은 확 쓰려고 그럽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신흥국들 보겠습니다. 신흥국의 재정 파탄 문제, 디폴트 문제는 어제 문화일보에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다 재정 파탄 상태다. 왜 트럼프에 손을 드느냐? 전부 블루타이드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면 특집이 나왔습니다. 일개면 특집이 나와서 그걸 좀 워낙 내용이 다른 신문이라 하더라도 치밀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이 주도하지만 다른 신문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얘기하는 게 예. 이 언론의 보도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문화일보 보시기 바랍니다. 신흥국들은 대부분 다 재정 파탄이 됐습니다. 디폴트 너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뉴노멀 위기는 과거 노멀의 위기에 민간이 주체된데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과거에는 민간 사이드의 금융에서 과도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국가 규제를 지키지 않는 데 반해서 오히려는 그 규제를 만드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제 얘기를 보면 뉴노멀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금까지 노멀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이게 민간에서 온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랑 좀 구분될 수 있는 아까 이코노미스트 지적은 재정위기거든요. 이것 책임은 민간이 아니라 국가 통수권자한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금융위기가 올 때는 항상 예고의 차원에서 견제 기능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금융위기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 발생을 치미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은 견제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트럼프가 대표적이죠. 자, 지금 상태에서 재정의 발전은 피스칼 도미넌스, 이거 새로운 용어입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는 지금 아마 재정 사이드 재정학자들도 처음 읽을 겁니다. 피스칼 도미넌스, 이거 재정 지배다. 재정 지배는 뭐냐? 권력력이 강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재정을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물떡주물떡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물떡과 견제 기능이 뭐냐? 의회제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사법의 정의 문제를 왜 끌고 나느냐 하면 대법원이 최후의 보루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의회와 대법원은 지금 마이클 썬던의 재정이 정의론이 요구될 만큼 지금 무너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세계 보편적 위기에서 트럼프 관세는 빨리 정해주는 것이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정의가 사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가 무너지는 이런 형태고 두 번째는 통화정책과 재정책에선 중앙은행의 견제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중앙은행도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재정지배다. 그러면 재정지배에서 궁극적 모습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 번드 도미너션입니다. 자, 트럼프가 또 다른 통수권자들이 팽창적 예산을 짭니다. 근데 팽창적 예산을 짜면 민간 사이드에서는 국채금리 올라갈 것 같아. 국가가 떨어져. 국채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소화가 되는데 민간의 소화가 어려워. 그러면 중앙은행이 지배했으니까 중앙은행에 넘겨. 이게 반대 도미너이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에 넘겨. 이렇게 이제 그런데요. 선진국이 지금 갈수록 재정 상황이 어렵고 그다음에 통수권자들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페드도 장악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끌고 갈까? 결국은 중앙은행 지배를 통해서 원드 모니테이션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면 그 부작용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포퓰리즘이 강한 측면에서 이게 뭐냐. 이 유혹에서 견제 기능이 없으니까 더 유혹이 강해지는 거죠. 시청자로 말씀은 강해지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좀 말을 좀 안 할 줄 알았는데요. 어제 금리가 동결되니까 바로 뭐냐. 어제 즉각적인 이렇게 응답이 없어서 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역시 오늘 트럼프가 사실 페드라든가 파월에서 멍청이라는 표현을까지 써가지고 금리 동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일으키거든요. 결과적으로 차기 의장과 관련해서는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을 대해서 실질적으로 페드를 폐지하지 않으려도 페드를 장악하고 본인 자체의 신여가 되는 움직임은 더 오늘 중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른 국가의 권력력이 강한 통수권자일수록 이런 영역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투자 방향성 측면에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중앙은행 지배를 통해서 트럼프 같은 국가 통수권자가 그러니까 백악관이 지금 상황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다 팽창적 예산을 짜는 것은 트럼프도 그렇습니다는 자 바이든이 남겨뒀던 대공황 상태를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이 올해 첫 해 나라 살림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해 나라 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미국은 피스칼 기준이 10월 1일부터니까 작년도에 예산 쓴 것은 바이든 정부 때 얘기죠. 물론 이제 임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나라 살림은 올해 피스칼 이어 2026년이거든요. 올해 예산 짠 거 보십시오. 팽창적으로 짰지 않습니까? 다 깨있지도 작년 10월에 출범했으니까 예산은 뭐냐? 첫 해에는 올해지 않습니까? 다 팽창적으로 땄거든요. 자, 팽창적으로 짜는데 그 팽창적으로 짠 목적 중에 하나가는 대공황을 극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다 깨있지도 일본의 경기를 살리겠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경기를 부양시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된다. 오히려 재정 파탄, 이코노미스트 얘기했던 재정 적자, 파워피진 간의 악순환 고리를 더 시키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용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상태에서 중앙은행 지배하면 물가는 누가 잡느냐 이거입니다. 물가는 이렇게 펑펑 쓰는데 물가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현재 물가보다 기대 물가가 좋다. 지금 물가는 안정돼 있지만 기대 물가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자 올해 예산이 이제 쓰기 시작하거든요. 1월 1일부터 이제 독립예산 원칙에서 1월 1일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 지금 쓰게 되면 시차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는 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하반기에 대인플레이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우려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플레가 시원하니까 금가 고가에 고가 우려에 자 앞으로 인플레이션 되는데 근데 연준이 못 잡아 중앙은행이 못 잡아 그러면 인플레 해지로서 금을 잡아야죠. 예. 금을 잡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슬로스 포크에서 늦게 와 그러다 보니까 포머족이 그래 앞으로 인플레 되니까 해칭에 트럼프 리스크는 돼 지금이라도 금값 사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변동성 때 금은 마감으로 상승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지금 상태에서 친연준 의사 차기 의장과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게 인선 기준에서 보면 물가보다도 고용을 중시하겠다. 지금 뭐냐 4명의 거론된 후보는 전부 고용을 중시하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인플레는 누가 잡을까? 이건 더더욱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 금값으로 치미게 되는 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의 약간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특히나 재정 정책이라는 게 당연히 좋은 의도를 갖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면 부작용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류 경제학이 케인즈형 경제가 아니죠. 1980년대까지는 케인즈학이 만병통치가 됐습니다는 잘 통하지 않니까 예. 지금 주류 경제 위축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터리스 등장하고 그다음에 마러글스만의 불균형 이론 되고 이런 신고 최근에는 현대 통화 이론 같은 이런 것이 되고 예. 이런 게 되는데요. 자,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케인지언의 재정 지출 승수의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닷게이츠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정 승수를 보겠습니다. 케인지언의 재정 승수는 1930년 대공황 때는 3배였습니다. 100 쓰면 300 이상의 경기 부양을 낚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게 1배 내지 1.5배입니다. 예. 100 쓰면 뭐냐? 100 정도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재정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정책의 부작용 측면에서는 자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피스칼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 부채가 위험 속에 있어는 중앙은행에 사실 펀드 모이지 않는다면 민간에서 오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발생하죠. 구축 효과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구축 효과가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경기는 떨어지고 물가는 데이플레이션 이렇게 되니까 피스칼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스태그레이션의 경기 둔화, 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긴축이라는 건 국민들의 경제 고통이 심해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애국심에서 마지막까지 위기를 극복해서 으쌰하는 이것까지 떠지면 자 세계 경제 성장률, 세계 무역 증가율이 된다 하더라도 이 트럼프 내지는 국가 통수가 이재명 대통령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건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수권자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안전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위기가 나오는 거다, 위기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정 파탄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경고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게 네. 될까요? 재정 파탄 얘기는 그렇게 익숙지 못하는 얘기가 아니죠. 많은 전문가들도 재정 파탄이 걷고 국채 파탄입니까? 예. 국채 파탄 얘기는 이미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적인 국채 파탄을 일으키는 재정 파탄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재정 파탄발 금리 위기는 이미 캐러스 러퍼크 교수가 이런 쪽에 4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정도가 우려가 된다면 아시겠습니다는 최고 통사 국가를 열고 국민을 연다면 재정 파탄이고 국가 부도가 된다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정의가 살아있으면 옳은 자리로 가야죠. 이게 피스컬 컨솔리데이션입니다. 재정의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은 단순히 재정 지출을 줄이는 어스테리티가 아니라 이 트럼프의 야망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 부분서부터 정의가 인저스티스니까 그 부분도 줄여야 되는 얘기입니다. 예. 당신의 야망을 증대시키는 것이 지금 재정 파탄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정의를 어렵게 하니까 그 부분부터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정부 공공기관이든가 경직성 경비를 줄여야죠. 근데 이거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독자명인데 피스컬 컨솔리데이션 안 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연초에 본인 잠수 그걸 해서 더지를 출발시켰죠. 지금 더지는 거의 폐지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더지를 가져가자니까 자기의 독재 야망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더지가 사실상 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독재 야망을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오겠습니까? 지금 금분위기가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금분위기가 갈 때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 떨어져, 그 다음에 국채 떨어져, 국채 디폴트 위험돼, 증시도 조정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만 사야죠. 근데 트럼프는 금 때문에 굉장히 금을 선호합니다. 금값이 올라가 트럼프의 위기의 전조전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금을 좋아하고 금에 대해서 가역적으로 부리다간 당신은 금 때문에 망한다. 위기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우리나라에서 왜 저스티를 얘기하느냐? 바로 저스티가 살려야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SK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무궁화신탁의 특정 학교의 학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고리, 이너서클 고리가 저스티스에는 반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리즈로 가면서 한국의 증권사의 직감적으로 대단히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에 위해서는 저스티스가 살아야 된다 하는 쪽에 표시하면서 일파만파로 지금 파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좀 현 정부 입장에서 꼭 좀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